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교역이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중 수출은 줄고 중국산 수입은 늘며 양국의 무역이 불균형이 보인 역사를 짚어봅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또 줄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충원율도 올랐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매물의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뾰족한 방안이 없는 건설사들은 분양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라 먹거리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관련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국내 출시된 전자담배의 가격이 대폭 오르겠습니다. 국회가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의 주간경제 리포트입니다.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위클리 핫세븐으로 이 시간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 소개는 고은별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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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별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의 이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클리 핫세븐 소식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계란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이 같은 멘트를 반박하면서 혼란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은별 기자 전해주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계란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건학회는 22일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발표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급성독성의 미미함을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양 간해성을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 측은 살충제 방제 작업 직후에는 계란의 오염 수준이 훨씬 높아서 개인의 노출량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생산 현상에서 사용된 살충제를 모두 추적해 유해 성분과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서 계란의 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도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서 이 살충제 계란 섭취가 장기적으로 이뤄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조금은 섣불렀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런데 의협이 식약청 발표 전에는 좀 다른 의견을 보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협은 식약처 발표에 앞서서 계란 섭취에 따른 급성 독성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발표한 이후에는 성급한 발표였다고 반론을 제기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여기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쏟아지는 비공식 의견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갈피를 더욱더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같은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거꾸로 식약처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네, 식약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반박에 하고 나섰습니다. 21일 발표한 위해평가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성위험,
즉 평생 동안 매일 계란을 먹을 경우에 대해서도 극히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이라면서 평가에 사용된 섭취량 역시 직접 계란을 먹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란에 사용한 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해 산정한 수치라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어 섭취 가능한 계란 개수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수십 수천 개를 매일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번 위해 평가는 지금까지 살충제 계란을 섭취했을지도 모를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목적이지 앞으로도 살충제 계란을 먹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면서 친환경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비싸기만 하고 또 최근의 논란을 보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꼭 안전하지만도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고은별 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표된 데 이어서 농약 성분까지 추가 검출되면서 불똥이 친환경 제품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239개 달걀 농장 중 52개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이 가운데 친환경 인증 농가가 38곳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찾던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이 된 계란만 구매했다는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배신감이 크다며 뭘 믿고 사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도 더 웃돈을 얹어서 비싸게라도 사 먹었던 것이 이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먹거리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면서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소비자들의 불신은요,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계란의 경우 살충제 계란 사태 직전인 2주 전과 비교해 보면요, 이마트는 지난 6일간 44.7%, 롯데마트도 15일 이후에는 일주일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살충제 달걀 대체품이라고 알려진 동물복지 계란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역시 매출 절벽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복지 계란이 16일에서 21일까지의 매출 신장률은 사태가 발생 전인 2주 전과 비교하면 18.5%나 줄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초 동물복지 제품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었지만 앞으로 사태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이 계란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 자체의 매출도 부진했다고 하던데요. 네, 유통업계는 살충제 계란이 다른 친환경 제품으로 퍼져나갈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상품 중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계란이 검출된 마트에서는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단 2곳뿐이었는데 농장 이름 대신 이 마트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마트의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인 올가닉 제품의 매출이 2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7% 정도 줄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친환경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는 어렵다면서도 올가닉 제품의 연간 매출이 계속 성장 중인 것과 비교하면 매출은 줄어든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업계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위클리 핫셉은 다음 순서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국회가 관련형 전자담배에 붙이는 개별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코스나 글로 같은 국내에 출시된 이 관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는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요, 이 다음 달부터 개소세가 붙어서 갑당 126원이었던 담배가 594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일반 전자담배 개소세가 그램당 51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300원 가까이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세금 인상분이 적용되면 국내에 출시된 관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갑당 5천 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와 글로는 각각 히츠와 네오스틱이라는 전자담배를 갓당 4,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담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세금이 붙어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지난 5월에 국내에 처음 출시된 관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경우를 보면요. 1g당 88원의 담배 소비세, 또 73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739원의 세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비세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형 전자담배에는요, 따로 세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 담배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반면 일반 담배는 갑당 개소세 594원, 지방소비세 1,007원,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의 세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간의 조세 형평성이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또 세금이 오르면 이 가격 인상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업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국 필립 모리스는 정부와 국회의 계획대로 전자담배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제조 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서 아이코스를 출시했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관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AT 코리아도 일반 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는 피우는 방법과 생산 방법이 다르다며 기업 입장에서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담배값 인상이 결국에는 서민 증세다, 그리고 고용 위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까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과세 형평을 위해서 이 같은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일본의 경우 아이코스의 점유율이 10%대로 치솟는 것에 비해서 과세가 미비했다는 점이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 원자재 소식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고 있죠. 여기에 따라 구리와 알루미늄 등 산업용 금속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값 3년 만에 최고 수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얼마나 올랐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요, 장중 한때 파운드당 300센트까지 올라서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루미늄 선물 가격도 21일 2,081달러로 상승해 3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아연 선물 가격은 장중 톤당 3,180.5달러로 오르면서 2007년 10월 이후에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통당 56.83달러였던 철광석의 가격은 이날 74.3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광산업체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세계 금속 광업 지수는 5월 말 이후 약 13%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투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금속 가격은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속은 스마트폰에서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에서 제조하는 데 필요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과 달러와 가치 하락에 힘입어서 산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속 공급 가격이 달리는 데다 달러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몇 년 동안 침체됐던 금속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속 구매자에게는 더욱더 유리해집니다. 투자은행은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회복세를 두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금속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내비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금속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좀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석 수출 대국인 호주를 비롯해서 니켈과 구리를 수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칠레 등의 통화 가치는 5월 말에 비해서 4.7%에서 6.8%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 이렇게 금속의 가격이 단기간에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쏠려 있어서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반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취업 소식인데요. 취업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무색한데요.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올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5천 명이나 줄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된 인원이요. 이 30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천 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용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3만 2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 회사 규모별 채용 계획 인원은 300명 미만 기업이 27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했고요. 300명 이상의 기업은 3만 3천 명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운전, 운송 관련직, 환경, 인수의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영업 판매 관련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요. 제조업이 9만 5천 명으로 채용 계획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운수업과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채용 인원은 7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7만 2천 명보다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 기업의 채용 인원이 2.4% 늘어난 59만 6천 명, 그리고 300명 이상은 9% 늘어난 1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편 미충원 인원도 동시에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구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원을 미충원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 미충원 인원이 9만 4천 명, 즉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었고요. 미충원율은 11%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청년들도 구직을 하지 못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지만 기업도 원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미충원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미충원 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한 것은요,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 미충원 인원은요, 300명 미만 기업이 300명 이상 기업보다 3배 가까이나 많았습니다. 이 박사급의 지능 수준이 높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 미충원 사유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반면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과 무관한 직능 분야는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그리고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생산 활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28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2.4%로 0.2%포인트 하락했고요. 기업 규모별 인력 부족률은 300명 미만이 300명 이상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3분기 대기업의 고용이 다소 늘겠지만 중소기업이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는 경제도 좀 풀리고 취업도 좀 나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한중 수교가 25년째인데요. 그런데 교역 규모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최고 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중국산 물품이 거의 점령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얼마나 감소한 건가요?
먼저 1992년 수교 이래에요. 당연히 25년 동안 무역 규모는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239조 3천억 원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25.1%, 수입에서 21.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땐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당시 약국 간의 교역액이 2,206억 달러였는데요. 여기와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4.2%나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342억 달러에서 1,244억 달러로 약 10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있었지만 양국 간의 교역 장벽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수입 규제는 석유화학 부분 6개를 비롯해서 섬유 2건, 철강 1건, 전기전자 1건 등 11건에 이르고 새로 주사 중인 규제도 3건에 달합니다. 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양국 간의 관계, 경제협력 관계도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현지에서 있고요. 또 당국에서는 통관 불허,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정지, 그리고 관광 중단 등도 골치를 좀 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선 기업들이 체감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경제 규모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죠. 네, 중국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향상됐기 때문인데요. 이 기존 식품 등에서부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기술력이 집약된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대중 수입 품목은 1992년 식물성 물질, 원유, 섬유류 등 농산물과 강산물에 집중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위주로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 10대 품목 중에 중복되는 품목 수가 1992년에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2016년에는 무려 6개로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그만큼 한중 간의 같은 분야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여전히 중국산이 국내 먹거리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이 저가생필품 시장도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산 식품과 식재료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외식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중국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기초 식재료뿐만이 아니고요. 주류와 가공식품 등에서도 중국산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마트 수입 맥주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던 칭따오 맥주는 올 1월과 2월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싸구려 제품 이미지를 씻고 고도화와 첨단화 추세, 전략이 뚜렷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종목이었던 이 IT나 기술 집약 시장에서도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인데 대비를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바짝 쫓아오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항할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위클리 핫세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어느덧 20일 이상이 흘렀는데요.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재건축 시장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10여 곳의 재건축 단지가 가격 하락으로 잇따른 분양 연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 고은별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건설사마다 조합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네, 시공사들은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이 항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쟁성이 약화된 재건축 조합의 분양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양이 연기된 지역은 강남권 4곳 등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서는 10여 곳입니다. 건설사들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요. 파리 대책 후에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강남권 대역 재건축 단지의 4곳이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짓는 삼성물산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가는요, 오는 25일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로 연기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를 재건축하는 GS건설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8월 말부터 9월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분양 예정이었던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삼익 롯데캐슬도 분양을 11월 이후로 미뤘고요.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단지도 8월에서 9월 말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이 연기된 이유는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경제성도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크겠죠.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면적대별로 살펴보면요. 평균 1억 원에서 2억 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요. 파리 대책의 영향도 물론 컸습니다. 거기다가 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통과도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고분양가로 몰리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부와 정부와 서울시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 연기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전화 세례, 그리고 시공사 방문 집회, 재건축 사업 지역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도 지금 시공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시형 아파트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성남시 판교 삼성물산을 찾아 분양 연기를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파리 대책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당연히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이 분양 연기에 이어 착공도 늦어지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합원들에게서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요. 그동안 거품이 끼었던 이 부동산 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는 추가 발표를 통해서 규제 방안을 더 내놓을 전망인데요. 9월에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정책이 포함될지 한번 살펴보시고 앞선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경제 리포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전달에 힘써주신 고은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와서요. 증권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증시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이번 주는 이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 앵커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황부터 한 주 동안 어땠는지 거래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하루 빼고는 일주일 내내 빨간불 보였습니다. 등락폭은 1% 미만에서 들쭉날쭉했지만요. 북한발 리스크가 다소 흐려지면서 이번 주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큰 줄기로 가져갔습니다. 월요일은 2355포인트 선에 시작을 했지만 이날만 파란불이었습니다. 2365포인트, 75포인트 차례로 디디면서 2378.5포인트로 금요일 종가 기준 2.67포인트 오르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다음 주에는 코스피 지수 2380선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400선도 다시금 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급등락은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640에서 650포인트의 좁은 범위 내에 움직임 보였고요. 월요일 2.73포인트 내리면서 640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수요일도 0.5% 약간의 조정 보이더니 결국 금요일에는 650선 초과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투자자들의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반영이 됐겠죠. 투자자들 심리 어땠는지 마감 수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한 주간 마감 수급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12억 원, 또 기관에서는 779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화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659억 원, 또 기관에서는 87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다소 상반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1,091억 원 매수 우위, 기관에서는 2,01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가면서 목요일에는 동반 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38억 원, 또 기관에서는 1,202억 원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금요일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29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1,71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세에 좀 더 무게를 실었고요. 이 기관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동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421억 원, 또 기관에서는 1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외국인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수를 달렸는데요. 이 화요일에는 51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4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쭉쭉 외국인은 매수와 또 기관은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147억 원을 사들였고 또 기관에서는 15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네, 목요일에도 외국인은 586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에서는 138억 원을 팔았습니다. 네, 금요일도 외국인은 429억 원 매수 우위, 또 기관에서는 18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역시 빨간불을 더 많이 켜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매도의 무게를 실으면서 물량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마감 수급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 내놓으면서 기관이 중소형주들을 조금 외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점차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돌아오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 전략 모아보기 시간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자동차 업종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자동차 업종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미세먼지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했죠. 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전기차 구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또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 또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내연 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 EU가 2050 저탄소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기가스와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도 2025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과 또 친환경차 판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 기후협약은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 정도를 2도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회사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와 수소 전지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연구하고 또 생산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향후 몇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초장기 투자 테마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신증권 리포터에서는 포스코컴텍, 삼성 SDI, 또 한온시스템에 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대신증권 리포터의 목표 주가와 종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컴텍 목표 주가는 27,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2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I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종가는 19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13,000원이었고요. 이번 주 종가는 1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특징 업종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이정현 기자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관한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금주 발표된 증권사 헤드라인 3가지 모아봤습니다. 먼저 8월 21일의 대신증권입니다. 미국 내 갈등이 가져올 찬바람이 신흥국에 수혜를 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8월 23일인 수요일 KTB 투자증권입니다. 9월 증시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중장기적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인데요. 25일 내놓은 리포트에서 미국 증시 분석했습니다. 잭슨 홀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소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수요일에 발표됐던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 조금 살펴볼 만한데요. 9월 증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9월에 우리 증권시장에는 2가지 이벤트가 크게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가 9월 중에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채권 시장의 수급 변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 또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가지 이슈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연결고리는 금리와 환율인데요. 이것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으로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KTB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아직 나쁘지 않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8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 우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선진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져서 그 대안으로 한국 증시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증시가 버텨준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선제적으로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다고 KTB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선제적 매도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보다는 기업 이익이 외국인의 수급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단기적으로 금리나 환율 같은 매크로 변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증시 조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개별 실적을 확인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 이슈 꼽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키 이슈인데요. 금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현 기자 준비하셨죠? 네, 금주의 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강경 발언, 또 두 번째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세 번째는 공정위, 재벌 일감 몰아주기 단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트럼프 강경 발언인데요. 이 현지 시간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트럼프 지지자 집회에서 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미 의회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와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나프타 개정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나프타 협정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지난 23일 상승세를 접고 또 하락 전환하면서 얼어붙었습니다. 뉴욕의 애널리스트들은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인데요. 지난 23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공매도 거래 비중 요건을 코스피는 18%, 또 코스닥은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평균 공매도 비중과 관련된 기준은 이 코스피의 경우 직전 40일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의 6배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10%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거래 대금 기준만 추가로 충족하면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의 다음 달 공매도를 하루 동안은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정위 재벌 일감 몰아주기 단속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위법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정위는 재벌 기업 과제 중 하나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 불법 승계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 또한 자산이 5조에서 10조 원가량인 대기업 집단을 9월 1일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압력에 따라서 소유구조가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가맹 및 유통업 갑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하반기에는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즉 대기업의 전속 거래 구속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주의 키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내주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좋을지 역시나 키 이슈 꼽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의회는 9월에 상당히 바쁩니다. 의회는 9월 5일에 개회를 하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점은 9월 30일입니다. 또 하원과 상원이 예산안 관련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일정에도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 정부기관의 일시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의회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안 및 여타 공약의 입법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낙폭을 만회 중입니다. 을지훈련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도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은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의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큰 동조보다는 미국이 아닌 타국 자산의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비주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철강 현선물의 차익 실현,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의 저점 매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또 일시적인 수급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IT와 소재, 또 산업재해 주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예상이었습니다. 네, 키이슈 이번 주와 다음 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의 주요 일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제적인 이벤트들이 있죠. 네, 다음 주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경기 실사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유럽의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발표됩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요. 8월의 마지막 주 시장 전망을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주 증권사의 시장 예상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NH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예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NH는 2340에서 2420포인트로 코스피 밴드 잡았고요. 트럼프의 날 세우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도 비슷합니다. 코스피 지수 2350에서 2400선까지 잡았고요. 역시나 트럼프 다뤘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의 면역화 안전지대 찾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두 증권사 모두 일단 코스피 2400포인트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트럼프 리스크를 다루며 여기에 주목하기를 좀 권고했는데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래프 조금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7일 화원을 통과한 국방비용 법안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 해외작전 예산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앞서 말한 멕시코 장벽의 설치 예산도 이 국방비용 법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법의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총 6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은 52명으로 8명 모자라죠. 하지만 민주당은 멕시코 장벽의 설치를 위한 예산을 철회하고 이것을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 통과와 함께 부채 한도 증액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안의 기한 내 확정이 불발될 때는 일시적인 정부 폐쇄 조치에 따른 공무원 무급 휴가 그리고 공원과 도서관 등의 휴가 내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의 합의에 실패한다면 디폴트에 직면한다기보다는 부채 한도의 잠정 중단 기간이 재연장될 것이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내주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이 증권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는 북한 리스크가 점차 가시고 있다는 점, 사그러들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상승 요인을 미칠 것으로 좀 호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시장에 숨을 조금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는 2400포인트 코스피의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보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 화면으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 경제 리포트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후 5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